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유 저를 반겨주시는 많은 댓글이 올라왔어. 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예. 예. 펜앤마이크 이 시청자분들도 반갑고요. 이 의대 증원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 이 총선 국면에서 당에서 이걸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매끄럽게 좀 이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매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총선에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네. 이 중재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의료계에 지금 전공의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교수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있는데 뭐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수입니다.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 중재를 하기보다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회의만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양측, 정부 측, 이 의료계 측 모두를 타진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서 보겠다라고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실에서 거의 다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갈등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이 있자 말자. 의사들 가장 지금 뭐 무서운 게 면허정지 아닙니까? 이 면허정지 따기 위해서 학부모들 의사 된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평생을 고생하다시피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연기를 하자. 양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곧바로 지시를 했고 이 의료 교수 협의회에서도 어제 1시간 가까이 한동훈 위원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중재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재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중재가 전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예. 양쪽에서 부인하면 중재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책임지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신뢰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의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중재할 것이다라는 이 구상까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금 사실 교수들이 뭐 사직서를 오늘부터 계속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직 2,000명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계속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한번 믿어보는 것이 맞다. 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걸 굳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총선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입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믿음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특히나 이제 환자들에게 오겠죠. 갑작스럽게 사실은 사고가 난다든가, 암과 같은 중병 환자들이 생긴다든가, 긴급한, 사실은 응급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든가, 이럴 때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병원에 없으면 1차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자 곁을 지켜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의사들은 우리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 다만 이 의대 증원이 일어나면 의료계의 우리 국민 의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게 팽팽하게 지금까지는 맞서 왔죠. 정부와 의료계 의 갈등이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상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다수가 지지를 해왔지만 이 문제가 길어지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피부적으로 느껴오는 국민의 삶과 환자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했고 직접적으로 나선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면담 후에 보고를 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당에서 또는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당정과에 있어서도 그전에 좀 당정 갈등 이런 문제가 그간의 논란이었는데 이 당정 갈등,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심리적 갈등 이런 것도 상당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좀 긍정적으로 해결돼 가고 당정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 이런 공동체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당정 갈등이 심각하게 빚어졌습니다. 3번이었죠. 크게는 뭐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천 부분을 놓고도 빚어졌고요. 예. 그 이종섭 그 부분도 빚어졌고요. 1월 달에 그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로도 빚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 같이 기자로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가 나왔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한동훈의 굉장히 치밀한 한동훈의 입에서 기자들 앞에 당대표를 사퇴시키라고 한다. 사퇴하지 않겠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과거의 권력관계로 비춰보면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오만한 정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의대 정원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개입을 했을 경우에 또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으로 갈 텐데 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아침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갈등 없이 이 부분을 수습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요. 지금 의사들의 불신이 있는데 의사들은 물론 뭐 이 기회에 조금 더 물러서면 안 된다. 뭐 언제나 그런 이야기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좀 믿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중재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일단 맡긴다는 겁니다. 이 교수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2,000명 정원이라고 하는 이 정책적 결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많은 의대 교수들이 중재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순차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조금 더 첨가해 드리면요. 2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제도권 내의 언론, 기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 언론에 모두 이 기자 세계를 푸는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전 국민이 기자이지 않습니까? 또 있었습니다. 로스쿨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장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변협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뭐 부작용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수를 어떻게 하느냐, 정책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가 결정을 할 몫입니다. 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완전히 판을 깰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 의대 증원 부분도 이걸 가지고 판을 깨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의 건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 가는데 이제 어떻게 이 순서를 잡고 이 의료계 측에서도 이 정도면 좀 용인을 할 수 있겠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속도를 더 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 2,000명 숫자를 건드리지 않고도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중재안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헌법에 2,000명 의사 뭐 증원하라 2024년에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타이밍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이 정책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판단이죠.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 문제의 갈등을 중재에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선대위에서 금융투자세, 금투세라고 불리죠. 금융투자세 폐지를 하겠다. 다시 한번 강력한 의사를 밝혔고요. 금융투자세 폐지 법안에 그간 반대해온 민주당, 국민의 삶과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 법안 반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세 폐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들고 나왔네요.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이길래 이 시기에 이걸 제기하는 이건 겁니까? 내년부터 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끈끈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민주당도 사실 이게 반대하는 것이 이익인지 찬성하는 게 이익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도 완전히 풀자라고 했죠. 1년 땡기자는 이야기입니다. 1년 당겨서 일찍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몰려있는 것이 이 주식입니다. 주식. 뭐 저도 주식하고 누구나 다 주식을 합니다만 거래세를 내고 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또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 시장을 우리 스스로 지금 얽어매는 것이거든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1년 앞당기자라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이것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재명이 중국을 왜 찝쩍거리느냐, 쇠쇠하면 되지라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화두가 이 중국인들이 우리 교포죠. 요즘 네. 교포라고 불러야죠. 이 지방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거권을 줬어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상호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줘서 지금도 교포분들을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호주의에는 어긋나지만 특수성이 있다. 중국 교포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인데 다시 이제 상호주의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제기한 이유는요. 이재명의 그 중국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이 금융투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부분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챙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으면 민주당도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뭐 사실은요 다 개미들이거든요. 예. 이거 법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개미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사실은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이긴 차하고 따라오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이익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네, 조금 이따 뒤에서 외국인 영주권 대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투표제도,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말 유세를 한동훈 위원장이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대위를 했고요. 비대위를 긴급하게 했다고 그러죠. 현재 선거 전략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을 봤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선거 방식으로는 이 국면을 타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도 했겠죠. 뭔가 새로운 카드, 새로운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앞장서 얘기했던 금융투자세 폐지 문제도 즉각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네요. 현행 북한은 적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이 일부 가능하지만 외국인 스파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간첩죄로는 적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항도 제기를 했고요. 김포 등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원샷법 요거 추진하겠다. 이 공약도 다시 발표를 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의료 중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는 문제에 나섰는데 전체적으로 당이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게 15%를 넘어가는 이렇게 출렁이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건 아마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뭐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거죠. 집권 여당은 선거 막판에 가면 이제 공약 대결로 가는 겁니다. 공약은 집권 여당이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헌정사에 놀라운 일입니다. 선거에서. 이재명은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어제 썼는데 깽판, 낭장판. 깽판은 이재명이 쓰는 표현이었죠. 이 표현을 한동훈 위원장이 쓴 것은 이재명 지금 잘 보시면요. 거의 말이 되지를 않는 막말들을 계속합니다.
이재명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말로 자기 막말 논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은 뭘 숨기고 싶은 것인가 지금 계속 뒤에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이재명이 소위 깽판을 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5%가 출렁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마지막 이제 민생에 이 피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어제부터 전환이 된 겁니다. 그 전환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의대 증원 부분, 이게 민생 아닙니까? 의대 증원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를 건 것이죠. 이거 좋다. 책임을 지자. 그리고 이제 양측의 양해를 구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공약 대결로 가게 되면요. 우리 지금 몇백 표 차이로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는 나뉩니다. 이때 선거를 오래 한 평생 한 전문가들은 이 누구도 계산 못 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람. 이 흐름 바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 밑바탕에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선거 막판에 어느 쪽이 신뢰와 믿음성을 주느냐. 여기에서 이제 몇백 표가 갈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착착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무게감 있게 본래대의 구상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민생 경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서는 상징적인 조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장면이 이제 어제 시작됐는데요. 자, 다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로 가보겠습니다. 쉐쉐 이재명. 무엇에 쉐쉐 하는 이재명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충남 당진시장 유세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완 관계, 즉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죠. 양완 문제에 왜 개입을 하느냐, 왜 중국을 찝쩍거리느냐, 중국을 찝쩍거린다고요? 대한민국이 중국을 찝쩍거립니까? 쉐쉐 하면 되지라고 발언에 논란이 됐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을 향해서는,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험악한 발언을 시작으로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어제는 대통령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 하면 되지. 자세도 이렇게 손을 딱 잡고 무슨 중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 보여주는, 때로는 뭐 어쨌든 상인들끼리 하는 쉐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간의 중국의 모습, 중국에 대한 이재명과 민주당,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리자이밍이라고 쓰셨네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의 관계도 있었죠. 예. 그 굴욕적인. 지금 이재명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시면 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또 25만 원씩 전국 나눠주자라고 해요. 네. 이재명 입버릇이죠. 왜 갑자기 이재명이 이렇게 할까? 이재명도 점잖게 공약을 발표하고 내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공약이 없습니다. 공약 대결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저희는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한 사람이 또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을 공천해 놓으면요. 이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각 지역구별로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공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검증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이영선 부분은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이 있느냐 크게 세 부류입니다. 막말을 입버릇처럼 해온 사람들. 그다음 종북 세력들입니다. 또 하나는 비리 세력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이재명의 등을 업고 이재명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전부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이영선이 문제가 됐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국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검증이 들어오니까 이재명이 이걸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난장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계산이 이 민주당의 조직표 또 민주당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엮여 있는 조직표와 민주당 지지층만을 업고 이 조국의 비례대표가 좀 보태진다면 잘하면 이거 일당 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탕질로 가자라는 게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가서는 이거 경기도 북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분도를 하면 강원도가 된다. 강원도 서도가 된다. 막 계속해서 어제는 또 대통령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지적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는 것이요. 예. 이거는 총선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저 이재명이 숨기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영선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대만 문제, 양안 문제를 이렇게 거론했던 것, 뭔가 노린수가 있겠죠. 충남 당진시장에서 그 일을 했을 때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이재명의 경우 그것이 어떤 정치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염두에 뒀겠죠. 그간에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 자세를 보여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도종환 뭐 여러 사례가 있고, 지난번 다음 포탈에서는 중국의 응원과 관련된 여론 조작도 일어났죠. 지금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을 늘 우려하고 있죠. 특히나 여론을 조작하는 형태로 개입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직접적인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 되게 되죠. 이재명 이런 발언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단순히 한중 관계 좋아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했을까? 혹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사 많이 하겠죠. 여러 가지로. 예. 뭐 난장판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이 문재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봉우리다라는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그 문재인과 이재명 마찬가지로요. 외교 관계라든지 이재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난장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질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본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외교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나 이재명이 25만 원 풀자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25만 원 풀어서 돈 돌아가면 경제가 살아난대요. 바보들아 하면서 이 이재명 자기가 무식한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식한 행동을 하는 그 밑바닥에는 지금 난장판 만들자 이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영선 이야기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씩 아마 이재명이 또 공천을 취소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우리 김정심님은 나라는 망해먹어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자 이재명식 정치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아무튼 양산 멧돼지 중국 돈을 먹은 놈들이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중공이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이버 댓글을 저번에 단속한 것은 참 이런 것을 겨냥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적 부분 말이죠. 댓글에서. 그렇죠. 외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많은 여론 조작의 상당수의 80% 정도가 지난번 축구 때는 외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상당 부분 중국을 통해서 경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조금 나온 김에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만의 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의 협의 문제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무관합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만일 현실이 되면 우리는 그냥 딴 나라에 사는 건가요? 어떤 영향이 없나요? 미군 개입, 주한미군 개입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요. 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양안 문제는. 그렇죠. 이 양안 문제에 외교적 관계가 없다. 찝쩍거리지 말고 쎄쎄하라. 이재명이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 굉장히 이 시정에 친근한 어투로 하려고 했다라고 또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재명 소위 그 측근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의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그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저질스럽게 북한과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인식입니다. 이재명의 생각이 그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당장
대만 해협에서 만일 해상 봉쇄가 일어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 안보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오겠죠. 미국도 주한미군을 저기에 투입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발생하겠죠. 가장 가까이에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미국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현재 군사적인 상황에서 북한도 빈틈을 노려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대만 해협은 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해상 물류와 관련해서도 한국 우리의 이제 무역 물동량의 98%가 선박으로 지금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의 무역 물동량이 약 42.7%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물동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상을 통해서 수송되는 물류, 물동량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의 생산이 어떻게 되죠? 원자재가 없고 석유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많은 수입 물품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의 생필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대만 해협에서 발생하는 양안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입장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 위협의 문제 뭐 계속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쉐쉐 발언을 하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 외국인 중에 80%가 지금 중국인이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이거 왜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를, 투표권을, 물론 총선이나 대선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만 지금 주고 있긴 하지만 왜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 이게 근본적 원래 문제제기가 있었었죠. 저도 이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할 때 이미 지난 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요. 그 지적을 할 때 저도 알은 것인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특이하게 영주권으로 가지고 이제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영 없는 것은 아닌데 거의 없는 이유가 이게 상호주의를 위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결정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그 당시에 정치적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솔직히. 근데 결정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게 상호주의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 특수성이 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교포입니다. 네, 중국 교포 부분인데 이건 바로잡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이야기는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있는데 이걸 이왕 만들었는데 굳이 그걸 또 바꾸려고 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 논리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이건 바꾸면 바꾸는 부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중국은 우리에게 이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에 하죠. 투표권 문제라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 우리 한국인들 포함해서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준다면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금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본적 상호주의죠. 사실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2번, 4번 찍자라는 이야기에 2번, 4번 찍어서 이재명이를 사장시키자라고 하던가요? 뭐 그거 참 잘 지어낸 것 같아요. 2번, 4번. 그 2번, 4번, 이재명. 네, 위성정당이 4번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을 2번, 4번 찍어서 이재명을 사장시키자 이번에는 뭐 이런 내용이던데. 뭐야 그런지 잘 지어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있었나요 댓글에? 예, 댓글에 올라오고 그래요? 저도 송원지 TV 댓글에 올라와서 참 잘 지었다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기 포천에 가서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물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 적자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적자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적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죠.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말도 어렵네요. 강원도, 서도, 동도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강원, 서도, 동도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크다.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이제 강원도 비하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아니 적자 이야기라면서 북한과 비교할 대상입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사과인데 앞에도 사과했습니까? 예, 그것도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죠. 앞부분은 이게 분도 부분요. 경기도 분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꼭 집었죠. 그럼 민주당 입장은 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 반대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또 강원도의 비하 발언 이재명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빨리빨리 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근데 이재명을 잘 보시면요. 이 지금 다 분탕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영선 문제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영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을 잘 보시면요. 자기 측근들을 무조건 공천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깁니다. 비리, 이 막말, 종북으로 비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루 지나서 이 어쩔 수가 없다. 참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잘라내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재명의 이 태도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난장판 치는 경우와 자기 측근은 끝까지 자기가 벌인 게 아니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보시면서 보면 이재명이 팔을 잘라내는 아픔으로 이영선을 이번에 제명을 시켰다고 공천 취소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재명 팔 다리는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터져 나올 겁니다. 이영선을 시작으로요. 그 전에 쭉 터져 나왔었죠. 이제 이 부분이 되면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 이재명이 팔을 잘라냈는데 다 잘라내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비리, 막말, 막말은 이미 많이 나왔죠. 네. 이재명 막말이 나는 건데 종부까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요. 네. 마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세종갑 민주당 후보였던 이영선 후보 이야기를 좀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세종갑 후보로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를 공천했죠. 경선 과정에서 친 이해찬계 인물을 이기고 올라왔던 인물인데 이영선 후보. 이영선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왜 취소를 했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요. 37억을 빌려서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오피스텔 6개, 아파트 4개인데 과연 이것뿐이냐라는 것도 지금 의문이고요. 네. 이 갭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영선은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의 특보였습니다. 이 법률 특보요. 이재명은 지금 상당히 이재명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변호사들을 공천을 줬죠.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잘 보시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 사회적으로 법 쪽에서 굉장히 좀 이름 있는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재명인들 명망 있는 변호사를 하면 이 로스쿨 로펌 좋은 곳을 하면 된다라는 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요. 전부 이권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 선정부터. 이게 전에 대장동 그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재명이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선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변호사들을 이용해서 사법방해를 위정교사, 재판지연, 사법방해를 모두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법꾸라지죠. 이재명의 이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영선을 버틴 것이고 이재명은 쏘갔다라고 하는데 쏘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의 후보에 신고하는 것과 선관위에 신고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를 친 거거든요. 공천을 주고 난 다음에 네가 내가 못 자르겠지라고 이제 선관위의 재산 등록은 나중에 발표가 되니까 이영선이 쏘겠다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이재명이 쏘은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갭 투자는. 이 이영선은 또 이 위선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민주당의 이 부분요. 이 부분에 대책위원까지 지냈어요. 그게 이거 우리 이 전세 사기 부분요. 아, 전세 사기 대책위하고 뭐 TF도 단장인가요? 맡았었죠. 예, 그 단장도 맡아서 행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이 결정을 한 거죠. 이 민주당 쪽에서 아마 이런 거는 3, 40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이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공천 취소를 하는 경우는요. 이 경우를 했는데 이재명이 일정 부분은 쏘갔을 것이고 일정 부분은 이재명이 알고도 밀어붙이다가 이런 화를 불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타마네님이 전 부동산 재산이 근저당 설정 퍼펙트한 재산 구조상 반사회적, 반시민적 인물로 더불어 비민주당이라고 그랬네요. 다운 사람입니다. 그랬고 앞서 이제 해경이 변호사 아닌가요? 하는 장섭 김님의 이야기도 있었죠. 예, 이영선 후보 김혜경 씨 저 변호사도 했죠. 했죠. 예, 김혜경 변호사 했고 대선 때는 김혜경 관련한 모든 거에 자기가 고발 조치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측근일 것이다. 이재명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공천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끌려오다가 더 쏘은 부분이 있었다. 제가 아까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을 공천해 놓고 문제가 되면 끝까지 이재명은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이 쇼를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쉽사리 쳐내지 못하는 앞서지 못하는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네. 송영길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재명이 송영길에 대해서 비판하는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남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과의 개인적인 이권 커넥션이 맺어져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공천은 줬고 공천이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더 커지니까 처리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이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이 앞서 얘기했던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무공천하고 제명했다. 그 이유가 있네요. 앞서 얘기했던 김혜경 씨 변호인도 하고 당에서 대선 때 그런 활동도 하고. 뭐 이재명 팔다리는 매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주변에 뭉쳐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려면 팔다리를 떼어내는 심정이 되겠군요. 그런데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후보가 민변 출신이라는 걸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유독 민변 출신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에 많이 휩싸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방송가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의 루트입니다. 이 민변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노무현 재단입니다. 예. 이 노무현 재단에 이름 걸쳐 놓는 건요. 이게 민주당 쪽에 이 공천을 받는 루트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뭐 조수진을 비롯해서 모두 민변 출신이다. 민변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여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선, 김동아 마찬가지고요. 뭐 이주희, 김남국, 최강욱 모두 현근태까지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여기 이름 걸려고 하면 다 걸어주거든요. 노무현 재단 이름 걸려고 하면 다 걸어줍니다. 이제 그쪽에서의 자기들은 인재풀입니다. 인재풀. 예. 금방 얘기했다면 이영선, 조수진, 김동화, 이주희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7번이죠.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했던 이주희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비례 17번으로 유지되고 있죠. 김남국, 최광우, 현근택 이제 현역 의원이었거나 이번 공천에 신청했다가 성추행으로 좀 공천 과정 전에 후보 스스로가 취소를 했던 현근택까지 있죠. 자, 그럼 세종갑에 다시 돌아가 보면 세종갑에 지금 이영선 후보, 민주당 후보는 지금 공천이 취소되면서 민주당 후보가 없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하고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 이 양자 대결이 지금 펼쳐지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민주당 지지층이 만일 투표를 안 한 게 된다면 그간에 이제 여기 세종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어떤 후보가 될지도 상당히 당선될지도 관심사예요. 제 송지 TV 댓글에 네. 하루 종일 정치권을 취재하고 뭐 분석하고 시사 문제를 다루는 저보다 예. 이 댓글 쓰시는 우리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어떻게 저보고 왜 그런 것도 모르냐요? 그럼 네. 뭘 모르냐니까 김종민이가 이거 다 이미 예상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게요. 김종민이가 논산입니다. 지역구가. 네. 근데 갑자기 이걸 옮깁니다. 아. 여기는 민주당이 더블 스코어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걸 다 알고 하는데 어째 참 송은재 기자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해서 제가 아주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 김종민이가 정보가 많은가 봐요. 앞날을 예상하는. 뭐 김종민이 화장실 가서 웃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네. 주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김종민이 화장실 가서 웃겼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보지 않고요. 예. 뭐 이낙연 당이 이름이 뭡니까? 뭐 새로운 미래입니까? 미래요. 예. 새로운 미래가 공천한 지역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미래들이 다 지역구를 옮겨서 막 이렇게 정리돼요. 이원욱은 또 그 옆자리로 옮기고 뭐 이런 이원욱은 새로운 미래는 아니죠. 개혁신당이죠. 이렇게 다 옮기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정보가 라는 것을 새롭게 한번 보게 됩니다. 김종민이 이렇게 이 자리를 옮긴 건 좋은데요. 세종 뭐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번은 이 국민의힘 후보도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이재명 공천이 이 모양입니다. 자, 이재명이 공천하고 나면 선거판에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한 20일이니까 대충 난장판 만들면 이거 뭐 대충 넘어간다가 기존의 선거 경험입니다. 자, 가짜뉴스가 그동안 발생을 하면요. 이걸 이 팩트 체크를 해서 이 반격을 하면 우리가 가짜뉴스 처벌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가짜뉴스, 소위 그동안 봐왔던 흑색선전입니다. 하면 막 물타기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이재명이. 이 하나하나씩 꼭꼭 집어서요. 이영선 부분 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의힘 지지를 해주는 게 이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여기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구마다 문제가 되는 지역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영선처럼 또 공천을 취소하는 지역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세종 갑부터 살펴봤는데요. 자, 또 다른 지역이 있죠. 강북을. 이 강북을 지역이 아마 전국구 지역구로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이야기가 많이 돼서 중성동 갑, 임종석 출마를 했던 지역과 이 강북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수진 후보가 공천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면서 어떤 후보가 전략 공천될 거냐 이런 관심사가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송국권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후보로 민주당이 전략 후보로 선택할 후보를 누가 있겠습니까? 대화 중에 댓글에서 막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승훈 후보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댓글에서 한민수가 나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댓글에서 굉장히 쓰시는 분들이 예리하게 주셔서 그렇지. 한민수가 후보가 되겠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얼마 있어서 한민수 대변인이 이 강북을에 지역구 후보로 민주당이 전략 공천해서 후보 등록을 했죠. 그런데 계속된 지금 이야기입니다. 정복주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막말, 거짓, 사과, 성범죄자 변호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여전히 현역 박용진은 배제하겠다 이런 건 여전히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는 전략공천 과정에서 박용진은 배제하고 원외 인사인 한민수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이 강북을의 망짱공천 이게 계속 여진이 남아있네요. 강북을 주민분들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렇게 3번씩 해서 한민수를 공천을 했습니다. 이걸
참아야 합니까? 이 강북을 주민들이요. 이럴 때는 공천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우리 헌정사에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죄송하다고 공천 안 합니다. 근데 공천 합니다. 이재명은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강북을에 그 길거리에 배지가 돌아다닙니까? 발이 차이는가 봐요. 길거리에서 배지 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그렇죠. 네. 이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변호 부분요. 그 성폭행 변호 부분. 그거 들여다 보시면요. 변호사들이 늘어나서 먹고 살기 힘들죠. 사건 수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삼는 건 성범죄 수임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또 저한테 날라오고 있는 이 이름을 제가 밝혀야 되는데 300건을 성범죄만 변호한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아, 그래요? 제가 이거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를 변호를 하면서 변호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변호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변호사는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곳에서 이 변호사를 관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는 일반 개인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본 질서 수준을 지켜주는 것이, 법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 그래서 아무나 가서 변호사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아니고는요. 근데 자기 아버지까지 끌어대면서 이런 변호를 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변호를 할 때 38번 그 모녀를 흉악하게 살해한 변호를 하면서 그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어요. 예. 이 변호하는 자세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조수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민변과 노무현 재단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과 연을 맺었고 유시민이 추천한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됐는데 민주당의 지금 변호사들 중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측근 변호사들 중에서 이런 변호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역공을 펼친답시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습니다. 박민식이라든지도 그런 거 했다라고 해서 박민식이 사실을 바로잡아줬어요. 한 적 없다. 해도 만약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폐륜적 변호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런 폐륜식의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마무리로 강북을 지역 국민들요. 이럴 때는 정당이 공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지역 주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네, 이랑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한민수는 본인도 못 찍는다. 동네 번지수나 알까 이렇게 얘기했고, 예,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레아님은 투표권 없는 지역구에 출마도 가능합니까? 예, 이 부분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예. 재밌는 거 도봉갑에 안귀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나운서를 지냈죠. 이재명이 영화 배우보다도 잘생겼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안귀령이 도봉갑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도봉을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예. 지역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도봉갑의 주민들이 안귀령만 만나면 이걸 묻죠. 여기가 무슨 몇 동인지 아느냐. 네.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한민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봉갑에 출마를 받은 사람이 도봉을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이거 뭐 또 참 몰라서 이런 걸 좀 유야무야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한민수도요, 아마 다른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민수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지리 잘 가르쳐 주고 지도부터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 전에 한민수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고요. 예. 이런 일들,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이 주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한민수가. 송파구로 돼 있다고 돼 그래요. 있다고 하죠. 예, 예. 지금 그 지역에 공천을 받아서 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제가 이 언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참 그렇긴 한데, 자신도 온통 칼럼 기사를 통해서 이런 소위 내려 꽂기식의 이런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사를 쓰고 많이 했던 사람이 예. 이런 대상이 돼서 이번에 정말 뭐 한민수로서는 참 공천에 목을 맸죠. 목을 매다가 전혀 생각지도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판에 이런
뒤집기가 나와서 참 공천을 받았는데 사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국민의힘이 이 안규령, 한민수 이렇게 지역 이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선거운동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지적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예. 한민수 후보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파구 주민이어서 지난 3월 19일에 각 지역별로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소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특정 지역구에 꼭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구에 있지 않아도 출마는 가능하죠. 그리고 뭐 공천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의 경우에 지자체의는 출마 지역에 해당 거주 주소지에 소속돼 있어야만이 출마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죠. 6개월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6개월 전이요. 예. 한민수, 그래서 투표는 자신이 4월 뭐 5일, 6일이든 4월 10일이든 투표할 수 있는 기간에 송파구에서 투표를 하겠네요. 그리고 강북을 후보자라고 주장하고 다니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겠네요, 아주. 근데 어쨌든 강북을에 투표권도 없는 후보가 벼락공천된 것, 이 자체도 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행적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민수 후보가 쓴 칼럼이 결국은 다시 지금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별의별 칼럼을 다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구 맞지도 않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후보 공천 내려꼽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칼럼도 썼고요. 뭐 여러 가지 국민일보에 있었기 때문에요. 뭐 부장도 지내고 다 지냈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쓰죠. 그런 기사를 써서 이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황당한 선거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많은 기사들을 씁니다. 기자니까 기사를 썼겠죠. 네. 이제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뭐 한민수뿐만이 아니라요. 언론사 기자들로 공천을 받아서 많이 변호사들과 함께 이렇게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사 출신들요. 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부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공천 안 줍니다. 이 언론사 기자가 지금 누가 공천을 줬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어느 신문이나 방송을 이야기하기는 참 부적절합니다. 그 방송에서 잘 해주느냐 민주당에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선배가 나갔으니까 좋은 기사 써주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안규령이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아부해야 되듯이 예. 이 공천권자에게 절대 아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총극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고 정상적으로요. 그렇게 언론사에 있더라도 뭐 정치 누구나 할 수 있죠.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꼽기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과잉충성, 무리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이번에 254명 위성정당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재명이 공천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비리와 관계되어 있거나 부적절한 변호사였거나 부적절한 기자였거나 막말했거나 종북이거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재명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폭 집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박용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박용진이 훌륭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용진은 최소한 이재명에게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신에게 밑도 끝도 없이 충성하는 이런 수준 미달의 사람들을 공천을 해놓았습니다. 지역구마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28일부터 본격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공약을 내걸고요. 그다음 상대 후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네. 한민수 후보,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황당한 선거구 칼럼이죠. 2016년 4월 6일자에 국민일보 논설위원 자격으로 썼던 선거구죠.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졸속 공천 논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이제
한민수 후보는 서울 송파갑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최명길 후보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죠. 최 후보는 갑자기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나오죠? 빨간 줄에 이렇게 쭉 저기 쳐 있죠? 한민수 후보 자기 얘기네요. 장기판에 졸로 보느냐? 이건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강북을 그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한민수 후보가 알고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한테 쓴 글이네요. 2016년이니까 불과 8년 만에 자기한테 자기 고백을 쓰는 글이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자기는 그럴 거예요. 예. 그 송파나 자기 살고 있는데 공천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예. 공천을 이재명이가 안 주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저럴 때는 후보 사퇴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사퇴를 하면 그 앞으로의 정치의 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래 가지고 떨어지면요, 이건 뭐 2번 죽는 거 아닙니까 저거. 사실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자 생활을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선후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사까지 하나하나 지금 이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선후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선후배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이야기해 주는데 리안님이 한민수 창피함도 모르는 얼굴 천변피라 후보 사퇴 안 할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참 좋은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의 글이 제가 글이 여러 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다 소개했지 모양이네.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니까 2017년 6월 1일에 썼던 글이네요. 스트롱맨 다루는 법이라는 김영 칼럼을 논설위원 김영 칼럼을 썼네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해서 이렇게 쓴 거죠. 우리 국민은 문 대통령이 문재인만의 비법으로 스트롱맨들을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제압하는 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뭐 어쨌든 내용도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 글을 쓰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아니군요. 또 8월 8일에 국민일보 다른 김영 칼럼을 썼네요. 그걸 쓰고 나서 16일 뒤에 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네요. 그러니까 이 앞뒤의 맥락이 쭉 이어지네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민주당에게 좋은 글을 써서 민주당의 입당 정도가 아니라 대변인까지 직을 줬네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정치 코스입니까, 기자들? 김의겸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의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문제 발생을 하던데 김의겸의 그 제가 가짜뉴스가 포함된 네. 오보, 가짜뉴스 포함된 많은 문제들을 김의겸이 제기해서 문재인은 김의겸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기자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김의겸이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 한 2년 정도였죠. 기자 출신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제가 가짜뉴스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허위다라는 걸 알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를 2년 동안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 이 기자에게 공천을 줬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 들어와서 이재명이 뭘 바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의겸 같은 절대 충성, 네. 둘째는 가짜뉴스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 퍼뜨려서 뭔가 상황을 좀 잘 만들어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수 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뭐 좀 잡음도 있었습니다. 뭐 공천하면 이 정도 잡음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의 후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이 이번 공천에서 정말 뭐 사천이나 개인적인 그게 개입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면서
그 후보가 몇몇의 후보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 공천을 받은 사람들, 예. 그 후보들이 한동훈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말 그대로 시스템 공천이고, 이거 지금 다선 의원들은 전부 경선의 기회를 줬어요. 다 경선한 겁니다. 경선하면 전부 자기 잘해서 된 겁니다. 예. 누가 화끈하게 밀어줘도요, 다 자기 잘해서 된 겁니다. 정치판에서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정치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지 않아도 당 지도부는 언제나 공천받은 사람들, 후보들에게 이렇게 침바른다라고 우리 좀 시중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영향력을 준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도와달라고 할 때 정치라는 게 뭐 세상 사는 게 빚이 주고 받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무슨 이간질을 시키고 좌우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그걸 가지고 뭐 선거가 지나고 나면 한동훈이 유학 간다 안 간다 이러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하는 것을 보면 기존 정치권이 하는 그런 입에 침 바르는 식의 이런 식의 거칠의 인사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서로 했는데 맞고발했습니다. 맞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8일 선거전이 있기 전까지 마이크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 어느 정당의 후보로 등록이 된 사람, 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지금 지역구에 출마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위성정당이 있습니다. 저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이재명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경기 북부에 가서 지금 자기 비례정당의 24번 서승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건 선거법에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럼 한동훈은 왜 위성정당에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 출마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지역의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재명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걸려들었습니다. 다음 마이크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가는 데마다 지금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자회견입니다. 근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기자들 질문 안 받습니다. 기자회견은 마이크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이 쇠죠. 다 목이 떠드니까 목이 쉬게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 마이크 딱 한 번 잡았어요. 어디에서 잡았느냐? 지금 원내대표 윤재호 원내대표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인사말 하면서 마이크 잡고 인사를 했어요. 네. 뭐 윤재호 원내대표 칭찬도 하고요. 뭐 격찬을 했죠. 이런 한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이거 가는 데마다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 한답시고 기자들 질문을 안 받는 이재명은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은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딱 걸려든 겁니다. 이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만일 이 사항이 금방 뭐 이 얘기들 중에 비례정당 후보 지지지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비례정당 후보 지지를 발언을 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에서 이 상황에 관해서 바로 보통은 결론을 이런 정도 되는 결론을 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뒤로 선거 끝날 때까지 대개는 결정을 안 하고 미룹니까? 상황을 어떻게 미루는 게 그동안에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민감하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선관위에서 실정 조사를 해서 예.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합니다. 네.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은 이제 경고도 하게 되고요. 네.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있고 경고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경고도 필요하고 이 수사 의뢰도 필요합니다. 예. 이재명은 앞으로도요. 잘 보시면요. 이재명은 법을 우습게 합니다. 이재명의 비리는요. 그래서
지금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재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곧바로 경고를 하고요. 이 부분에 특히 그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부분,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은 여기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이크는 이재명은 참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요. 이 마이크를 기자회견이라고 또 피해갈 겁니다. 경고 정도가 맞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예. 이건 확실히 걸려든 겁니다. 이 비례 24번 이 선거운동 한 거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 송원재 TV의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의료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주제를 시작으로 쉐쉐 이재명까지 여러 사안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